북측은 미국에 대해서 핵이 아닌 평화협정을 요구했었죠. 사실은 북핵 문제의 본질은 북핵이라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상징입니다. 북핵이 왜 나왔습니까?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북핵 문제의 본질은 북미 간의 적대적 관계가 본질이더라. 한국전쟁이 53년 7월 정전협정까지 그 이후에 70년, 60년 역사 속에서 미국은 늘 북측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 핵으로 때리겠다. 지금도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핵 선제 공격 대상 국가가 북한입니다. 핵 선제 공격 대상 국가로서 남아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60년 역사 속에서 북측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 체제 성장을 하지만 국가적 존망의 위기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위, 자강적들의 자유를 계속 만들어 왔겠죠. 역으로 보면 그건 우리 길을 본다면 자주국방이죠. 어떻게 보면. 하여튼 그래서 핵을 만든 겁니다. 결국 북측은 핵을 만들면서도 늘 정제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일관되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가르치질 않죠. 지난해만 5번 공식 수준에서 제가 알기로만 5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거냐? 유엔 총회에서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북측은 공식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종전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맺자. 그것이 한반도 내지는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전체의 긴장, 군사적 위기들을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 평화협정 맺자라는 게 너무 단순한 요구인데 그것이 절대 진리에도 불구하고 왜 맺지 않았을까요? 미국적 이해관계, 미국의 국익, 미국의 대동북아 질서의 패권, 한반도 문제의 국익, 결국 분단이라서 분단 조직, 분단체제 심화, 그것이 실제로 미국의 국익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미국의 국익이기 때문에 이 땅의 최초의 분단 자체가 1945년의 분단이 그 본질 속성이 그랬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나눴던 것처럼 일제를 나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일제를 나누지 않고 이 땅을 나눴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국제정치 패권의 힘에 의한 강제된 분할이었잖아요. 그 본질적인 속성이 2016년에도 그대로 유효한 거겠죠. 하여튼 그 분단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국제적 힘이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일반적인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북측에게 오바마 정부 전략적 인내를 이야기했습니다. 전략적 인내가 뭡니까? 한마디로 전략적으로 회피하는 거죠.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북측에 대해서 해감타게 나가지 않고 도망다니는 거죠. 필요 없다. 북핵만 해결해라. 그럼 북핵 문제하고 평화협정 문제와 같이 국민의 정상하고 같이 논의하자. 필요 없다. 그러면 없다. 북핵만 폐기해라. 핵만 폐기해라. 핵만 포기하라. 이 갈등이 계속 이어져던 과정 속에서 결국 좀 더 강도 높은 수폭을 시험을 했다고 봅니다. 이 수폭의 의미는 기존의 핵과는 다르게 이래도 안 나올 거야. 이래도 정말 평화협정 안 맺을 거야. 라는 아주 공세적인 압박이다. 라고 이해하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존하는 무기로서 핵은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 수 없는 거죠. 수폭은 차원이 다른 무기지 않습니까? 기존에 미국이 우리를 때리면 우리도 너를 때릴 수 있어. 군사적 공포의 균형을 위해서 핵을 쭉 가져왔다고 봤을 때 이제 수폭이라는 것은 미국한테도 엄청난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이죠. 본질적인 성격이 바뀌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누가?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수많은 동북아 질서를 유지해왔던 그 국가들도 북측의 수폭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속으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낄 겁니다. 저때 방치할 수 있을까요? 저것이 끝일까요? 5월달에는 7차 당대회도 있다는데 오로지 하나 평화협정 체결하자. 정상적인 관계로 가자. 평화협정 체결하지 않겠다고? 정말 안 할 거야? 라는 공세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 감당이 안 될 것이다.
궁극에는 지난해 쿠바랑 다 정상관계가 같듯이 마지막 남은 유일 갈등의 구조인 북한과도 미국은 정상적 관계를 가야 될 것이다. 이게 전망입니다. 임박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참으로 많은 적지 않은 세력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다급해지는 세력들이 있겠죠. 김영삼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북미 관계가 정상적 관계로 갈 때마다 태클을 걸고 육자전 안 하고 제풀했던 기억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의 행동도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고조되어지는 위기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협정 체결이 압박이다. 대성남 폐쇄, 사드 공식과 의도적으로 조장된 위기다라고 저는 봅니다. 매우 전폭되어지는, 누가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조장하는 위기다라고 봅니다. 중국이 반발하죠. 북중미 외교전과 평화협정의 가시화, 지금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더욱더 저는 사실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실제로 존 케리와 왕이 외교부장이 그렇게 발표를 했을 때 그 발표의 내용에는 한국의 보수층을 다독거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북측은 대화 협상의 대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해요. 보수층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그래야만 될까요? 미중 협의, 사드 7의 대화 평화협정, 경제 제재, 피리저블 무력 충돌의 위기, 북측의 내용, 결산의 의지. 저는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북을 모른다는 것 관련해서 참 많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 어떤 거냐면은, 이건 뭐, 품성적 기질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역사 속에서 가지는 독특한 캐릭터일 수 있습니다. 군사력 문제를 떠나서, 모든 걸 떠나서 말입니다. 60년간, 61년간 오로지 하나 반드시 한번 대갚아준다라는 생각을 61년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결산할 거야. 기회만 있다면 반드시 한번 결산한다. 반드시 계산서를 쓰고 말 거다. 이건 우리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인식세계 가치관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철두철미하게 반드시 한 번은 결산하겠다. 계산서 드리겠다. 이 문제는 참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군사적 긴장이 심화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요한국 NLL이든 어디든 이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100% 미국 본토 내지는 미국의 해외 군사 기지들 이 땅이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1차적인 해외 군사 기지들 오키나와, 괌, 필리핀 같은 2차 본토 그쪽이 위험해지지 않겠는가? 미국은 전략적 인내를 위해서 자기들 뒤로 빠지고 일본의 정상국가, 군사국가를 강조하고 우리 앞에 세우면서 뒤로 빠지겠다고 하죠. 북측이. 그럼 앞에 내세워 있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도닥도닥 하겠습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략 작전 지키지 못합니다. 유사 상황의 모든 권한은 미국이 가져갑니다. 그 전쟁을 끝내든 어떻게든 여하한 간에 미국하고 결산하려고 했죠. 그래서 세계 군사 전략의 기본 핵심은 100% 북미 전쟁이죠. 북미 전쟁. 여하한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100% 북미 전쟁입니다. 미국 이걸 모를까요? 이 남측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죠. 아마도 이런저런 위기들이 사실은 살떨리는 위기죠. 오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후에 관리되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무해 상태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누가 어떻게 했다 할 필요 없죠. 윤리도 도덕도 가치도 모든 게 사라지는 완벽한 무해 상태가 바로 전쟁적 상황이죠. 다 완벽한 재앙이죠. 막아야 되죠, 실제로. 그러려면은 알아야 되죠. 서독의 군사 전략이 어떻다, 국제의 군사 전략이 어떻다. 이것을 어떻게든 평화의 안정적 관리가 국민 행복의 기본이다라면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됩니다. 우지가
제한적 수준이다. 무지가 그냥 몰아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들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에 대한 무지가 재앙을 이야기한다. 무지가 재앙적 수준이다. 이제 느끼시면 됩니다. 예. 네, 넘어가시죠. 이거 그냥 넘어가요? 아닙니다. 며칠 전 3.1절이었죠. 그날 뭐 대학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싶다가 지금 이걸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광복기 해방 독립은 광복 71년 해방 71년이라고 하지만 실제 독립 71년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자문자답해 필요했다 싶어서 던지는 문제의식입니다. 위도로서의 38선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지만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으로서의 38선은 일각이라도 존속시킬 수 없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어찌가 뿐이냐. 대중의 기하가 있고 가정의 이산이 있고 동족의 상장까지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김구 선생이 1948년 4월에 남북 연습회의를 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을 때 남북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그 문장이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이 38선을 여러분 휴전선으로 대체하면 달라질까요? 꼭 같지 않겠습니까? 휴전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기하가 있고 가정에 이산이 있고 동족의 상장까지 있게 되는 것이다. 저 상자는 끝난 역사일까요? 언제나 인기될 수 있는 그런 역사이죠. 사실은 1948년의 이 이야기가 2016년에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들 속에서 그려보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재의 문단은 남북의 문단인 것처럼 치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국제적 패권의 결과로서의 분단이다. 원전 속성은 그렇더라.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넘어가시죠. 이거 넘어가시죠. 예, 그렇죠. 예, 그냥 잘못 들렸어. 예, 사드 공식과 대충 말씀드리고 개성공단 문제부터 정리하고 사드 이야기하면서 향후 전망 이야기하면서 이거 안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다는 것보다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드라는 것은 군사 기술적인 효용성 자체가 이미 없는 거더라. 저는 큰 맥락에서 이렇게 됩니다. 1980년대에 레이건 시절에 레이거노믹스 이야기를 하면서 스타워즈 계획은 소위 말하는 전략방위구상 SDI를 사용을 합니다. MD의 할아버지께 됩니다. 80년대 레이거노믹스 시절의 스타워즈 계획, 우주전쟁을 계획했던 그 SDI, 미국의 전략방위구상은 사실은 그 이전에 1972년 ABM 조약, 미국과 소련 간에 사상 가장 모범적인 군축 협정의 가장 모델이었던 ABM 협정을 미국 스스로 폐기했던 사실은 위반이었죠. 그 이후부터 말입니다. 사실은 전략방위구상이라고 하는 SDI나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모든 MD의 역사는 사실은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했던 역사입니다.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MD 체계 자체가 미사일 디펜스 이 체계 자체가 그냥 심리전적으로는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주를 날아가는 총알을 못 때리는 것처럼 실제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가장 하위 낮은 단계에 있는 요격 체계로서 MD 체계는 아닙니다만 팩3,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전을 했었습니까? 근데 그게 이라크 전쟁 때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수많이 쏘봤지만은 단 1%의 요격도 안 된다. 빵이거든요. 빵. 0%로 됐어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떨어뜨린 게 있습니다. 뭘 떨어뜨리느냐? 오폭을 해가지고 미국 전투기 2대를 떨어뜨리고 영국 전투기를 떨어뜨렸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뉴스가 됐었습니다. 산악의 지형 속에서도 그 정도의 요격은 사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오죽했으면 제로라고 했겠습니까? 심리죠. 그냥 갖다 놓으면 방어할 수 있다.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레이션이라든가 군산 복합체만 배불리는 것이죠. 그 역사입니다. MB의 역사, 그 레이그노믹스 시절에 레이건 시절 쭉 보다가 아버지 부시 시절에 폐기해버립니다. 실효성이 없다. 수천억 달러를 넣었는데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결과 하나도 없다. 실효성의 문제 때문에 다 폐기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게 사실은 클린턴 정부 때고 부시 정부 때고. 예? 결국 사드도 사실은 말입니다. MD 체계 하위 체계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얼마 전 토론 나와가지고 상대방 이야기하는데 그들도 이야기를 해요. 군사 전문가들 이야기합니다. 사드라는 것은 심리적 기제다. 뭐 여기 된다 안 된다 그 말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이번에 들어오겠던 그 모든 사드 공식 논의의 핵심은 최소한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죠. 미국과 일본 망을 위해서 한국에 땅 좀 빌려달라. 돈은 우리가 댈게. 그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돈 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쓰레기, 자기들 못 쓰는 거 갖다 놓으라는 거죠. 미 의회는 150억 달러, 구한 미군기지 조성 비용 150억 달러를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하라라고 미 행정부가 촉구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모든 돈들은 누구의 돈입니까? 우리 국민 세금이 미국 군산복합세 그대로 거치는 것이죠. 2009년도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사드 체계 실효성이 없다. 개발 중단 발표했던 겁니다. 그 사드. 미국에서는 20년째 개발 중이었고 실제로 지금 개발하지 않고 있는 그것을 우리한테 갖다 놓겠다? 누구의 로비였을 겁니까? 로키드 마틴에서 미국의 군산복합체,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배만 불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끄러웠던 겁니다. 그 와중에 남북의 분단은 심화되고 국민들은 엄청난 갈등이 만연이 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윌리엄 코언 같은 미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입니다. 그들은 전부 로키드 마틴 같은 이런 군산복합체 로비스트들입니다.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죠. 그들이랑 오면 대한민국 국방부 전 현직 다 만나죠. 살아 이거죠. 군수산업은 마약 산업과도 비교 안 되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논의들을 국민적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배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중국에서 엄청난 반발, 분단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누구를 위한 배치냐였죠. 군사적 실효성 문제를 떠나서 참으로 참혹했죠. 근데 이 모든 건 결국 그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을 다시 적으로 삼아버렸고 분단은 더욱더 심화되고 그 결과만 남기고 그 한 달여간의 그 논쟁의 결과 실제로 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열패감, 위기감 대한민국 외교는 사라졌고 이겁니다. 누가 조장했던 위기였을까? 테러방지법 저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폐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드 공식화와 개성공단 폐쇄 이 두 가지가 가진 함의는 일상적으로 언제든 남북 관계는 파국으로 갈 수 있다. 개성공단이 어떤 것입니까? 남과 북의 마지막 평화의 보루 상징이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윈윈이었지만 계산자라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완벽한 우리가 퍼오는 것이었다. 한 달에 50불, 60불, 70불 주다가 최근 들어서야 많이 줘서 15만 원 줍니다. 그 돈 줘가지고 사회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한테 그 속에서 어떻게든 꿈을 키우고 남북 경협의 상징, 남북의 미래적 가치 창을 열었던 그곳 평화적으로도 군사 안보적으로도 남북 모두에게 안전제재 되었었던 경제적으로도 미래적 가치의 통일 평화 문화를 만들었던 그 엄청난 역사적 가치들 미래적 가치 다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역사 앞에 그것을 어떻게 사실 민족사가 아마 개성공단 문제 물론 다시 복구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저는 개성공단에서 4년간 근무했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호시탐탐 개성을 문 닫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누가? 우리가 MB 정부가 전 거기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잘 돌아가는 개성공단은 2007년 14선은 딱 3개월 지나고 2008년 2월 3월에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MB 정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선언해버리지 않습니까? 인수위 딱 들어오자마자 북한을 주적으로 선언합니다.
아니 지난 10년의 평화의 역사가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무슨 빌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측이 뭐 소위 말하는 뭐 도발을 하든지 무슨 큰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북한을 주적이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2008년 2월에 일입니다. 그러면서 6.15를 부정해버리죠. 14를 부정해버렸죠. 개성공단 어떻게 됐습니까? 개성공단을 이렇게 합니다. 닫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개성공단을 우리가 닫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국제적 여러 많은 폐해들이 어떤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비밀스럽게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그 잘 돌아가는 개성공단은 왜 그런 연구 용역을 줬을까요?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어떻게 나왔느냐? 첫 번째, 역사적 오점이 될 수 있다. 남과 북이 역사적으로 같이 만들었던 공단을 무슨 명분으로 어떻게 닫을 수 있겠느냐? 두고두고 역사적 오점이 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당장 우리가 투자한 1조 2천억 원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한 4천억, 5천억 원 그거 보상을 다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연관 현역업체들 5천 개 10여만 명의 근로자들 다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뭐 명분이 있어야 저 받지 그냥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라는 연구의 결과 보고서 때문에 결국 닫지를 못합니다. 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동결시켜버리죠. 아무것도 새로운 거 하지만 추가 투자도 안 되고 신규 투자도 안 된다. 기존에 하던 것만 하라. 쏟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방치시켜버립니다. 숨만 쉬어. 아무것도 더 이상 하지 마. 바늘 하나라도 더 이상 못 들어가. 여름에 북한 근로자들 더워가지고 현장에 미싱 막 돌아가는데 춤추미 노동치 뺏긴 사람들 막 하고 있는데 선풍기라도 좀 갖다 놓고 틀어주려고 선풍기 좀 갖고 가겠다. 그 모든 것들을 부가가 됩니다. 그 모두 추가 투자니까요. 그거 하나 더 하나도 추가 투자니까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왜 그런 이명박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즈니스 프렌드 얘기들 비즈니스 프렌드 얘기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개성공단은 돈 안 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뭘 안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누구의 의지였을 것 같아요? 당시에도 저는 외교안보 라인의 의지였을 것이다. 최초의 2000년 8월에 개성공단 합의하고 2003년에 참여정부가 미국이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초질관 반대했습니다. 달러박스. 국민들은 2013년도에 6개월 문 닫을 당시에 달러박스 돈 줄 이런 말을 들었죠. 사실은 외교적으로 한미관계 속에서 미국은 처음부터 개성공단 적절 참단 안 된다. 계속 반대했었습니다. 그 2003년도에 그거 설득한다고 럼스펠트부터 해서 미 부시 정부를 설득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교부도 국방부도 국정원도 아니라고 했었어요. 미국에서 반대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과 북이 그 건축 땅에다가 공장 하나 못 만듭니까? 현실을 정말 직시한 걸까요? 몰랐던 걸까요? 하여튼 돌파하죠. 결국 돌파합니다. 직접 미국 가서 설득해서 평화를 위한 경제를 위한 평화 어떻게든 한다. 우리는 하겠다. 남과 북의 약속이다. 그래서 결국 밀어붙이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 그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통일부 장관한테 자 하기로 했으니까 착공식 합시다. 빨리 하고 나는 못 가보지만 내가 가고 싶은데 나는 못 가지만 통일부 장관 당신은 꼭 착공식에 다녀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통일부 장관은 그 착공식에 못 갑니다. 통일부 국장이 갑니다. 통일부 장관이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미국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 모두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강국, 대강, 독립은 대통령이 자기 행정부의 통일부 장관 하나를 개성공단에 못 보낸다. 상징이긴 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현실이죠.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최초부터 미국은 이거 반대했습니다. 2003년, 2006년도에 북측이 핵실험을 안 했습니까? 합니다.
미국은 다시 발끈합니다. 개성공단 문 닫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전화를 합니다. 대통령한테. 호텔 중단하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답변하죠. 그러지 않아도 제가 개성공단 기업인들 다 불러가지고 의견을 한번 물어볼 겁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 대표를 다 불러가지고 대통령께서 밥을 냈어요. 식사를 하면서. 밥을 삽니다. 다 불러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위기일 때 여러분들 더 힘을 내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것이 이 위기를 타개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의견서를 말합니다. 그래놓고 미국한테 이렇게 전화합니다. 의견 다 들어봤는데 무조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죠, 사실은. 나만 믿고 열심히 하십시오. 기업인들은 조중동이 막 닫아야 된다고 그랬을 때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07년 14선은 갔다 온 길에 개성을 들러가지고 격려하고 거기서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남북의 평화 역사를 쓰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면 라는 글귀를 쓰고 내려오시죠. 사실 그렇게 계속 갔단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 딱 들어오자마자 닫고 싶었죠. 근데 영구형 보고서는 못 닫게 했죠.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6.15다 14다 다 부정되는데 개성공단이 버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기적이다. 물리적인 안전장치로서 이게 기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정부 들어서 그때 못 닫았지만 이제 다들 닫게 된 거죠. 빌미가 필요했던 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성공단 닫혔습니다. 개성공단 닫히고 난 이후의 위기가 저는 두렵습니다. 그것이 끝일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군사안보적으로 남과 북의 정치적 긴장, 군사적 긴장이 상승될 때 그것을 잡아줬던 제동장치, 완충장치였는데 향후에 여러 많은 위기들이 어떤 제동장치 없이 마주 달린다 이러면 참 간단치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걱정이다. 그것이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해야 돼, 재가동해야 돼. 뭐 단순한 금지를 떠나서 미래적 가치 때문에라도 다시 재가동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드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제 저는 사드 문제 게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이 사드 문제가 다시 쑥 들어가고 개성공단이 저러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이 위기가 만들어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조장되어졌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후 평화의 안정적 관리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지만 1997년 대선에서는 말입니다. 그 당시엔 정말 이해찬 후보가 어리석어가지고 밑에 애들 시켜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북측한테 휴전선에서 총줄 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기는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엄혹한 위기다. 현재 위기를 제대로 잘 평화의 안정적 관리를 잘 넘어가야 되겠다.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한 여러 게 있네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슬라이드 보면서 계속 넘겨주십시오. 왕이하고 얘기해보자. 수업하고 제 강의 마치고 질문 받고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계속 넘어가십시오. 계속 내려가십시오. 예, 계속 내려가십시오. 계속 내려가십시오. 왕이하고 존 캐리 해리문이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그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계속 제가 지켜보고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 언론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분석하고 싶은 것만 분석합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평화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계속 북이 미사일을 쏜다. 키리졸브에 사상 최대 유례 없는 군사적 무력이 들어온다.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북측에 가해지는 제재 내용들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전체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이것이 실제입니다. 실체입니다. 이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체인데 앞으로 향후에 가서는 저기서 모든 것이 결론되질 것 같은데 1년 6개월 동안 계속 끌었던 소니 해킹 사건 기억나시죠? 소니 해킹 사건 기억나시죠? 북측이 소니 해킹했다고 막 계속 떠들었지 않습니까? 미국 시만텍 그리고 러시아 어디입니까? 미국에서 최대의 사이버 보안업체하고 러시아에서 최대 사이버 보안업체 한 10여 개 국가의 사이버 보안업체들이 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블록버스터 프로젝트라고요. 즉 그 사건이 과연 누구의 소행인가를 규명하려고 사상 최대로 전 세계 많은 나라의 보안업체들이 모여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 북한과의 관련 내용을 전혀 못 찾았어요. 근거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을 모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편은 지금 보니까 어제 오늘 보니까 유사성을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원문을 그대로 보고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관이 있음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말입니다. 분단이라고 합니다. 분단은 제정신이 아니다. 마음껏 욕해도 되죠. 마음껏 왜곡해도 됩니다. 왜? 분단 체제에서 북은 적이니까. 적을 마음껏 욕하는데 무슨 논리가 없으라니까. 이것이 가리는 것이다. 진리를 얘기해줘야 된다. 비단 이것만이 문제이겠습니까? 참으로 간단치 않죠. 적대적 분단체제. 적대적 분단체제는 매우 비이성적인, 온전하지 못한 제정신이 아닌 체제다. 그 속에서 남북관계와 북한 문제를, 독일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은 참으로 엄혹하더라. 나왔습니까? 앞으로 가보시죠. 여기 읽고 갈 겁니다. 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방송 속에서 드릴 말씀을 사실 다 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북, 미, 중로 내지는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 즉 북핵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 북미관계 정상화의 문제들은 앞으로 그렇게 대화 협상 속에서 이렇게 풀어가자라는 기조는 나라들끼리는 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밀어가야 되겠다는 생각, 그것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크고요. 그 속에서 별다른 사고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별다른 사고들이. 그 별다른 사고란 게 결국 소위 말하는 분단 세력들이 어떻게든 만들 위기들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속에서 조그만 위기들이 다시 빌미에대해서 폭발하는 다른 위기들로 발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화 안전적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들어서 특별법에 근거해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좀 안정적인 방법이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세월호 특별법은 아직도 안건 상정조차 못됐죠. 이 정도 속에서 가능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든 뭘 특별법을 하든 가능할 수 있는 정책 상황이 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논의들이 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사법, 법의 독립성이 이미 많은 부분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법 정의가 과연 서 있을 것인가, 헌재는, 대법원은 과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책 판단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개성난 기업인들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네. 윤명전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다 옳고요. 정말 저희가 조금 못할 것도 다 알게 되는데, 제가 8년 전에 이명박 정권 들어섰을 때 개성공단에 갔다 나오면서 개성외교 관리소장이 저보고 통일가 운동 선생님, 우리는 핵이 없었으면 이라크 좀 아시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라크가 핵이 없어가지고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여운이 있는데,
북은 이미 핵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 다 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인정한다. 그러나 핵국으로는 인정하지만 핵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 그 이상 그 이상은 하지 말라 이렇게 됐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이제 저렇게 수소폭탄 이제 핵 문제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남북 관계의 그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 여쭤봤습니다. 예, 이거 뭐 선생님들 이미 사실 결론이 나 있습니다. 북미 간에는 북한과 미국 간에는 1993년 4년 그 5번 어목했던 전쟁의 위기를 거치면서 북미 제네바 협정이 있습니다. 뭐 여러 항상이 있습니다. 1999년 베를린 선언도 있습니다. 2000년 10월에 조명록 차수가 클린턴을 만나고 울브라이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시절에 나왔던 북미 공동 커뮤니케도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협의, 북미 양자간회의죠. 여기서 결론. 그리고 2005년 육자 간에 있었던 9.19 공동성명이라든가 2007년 2.13 합의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전체를 통과하고도 남는 6.15와 14 북핵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 전체를 총괄해서 이미 나와 있는 합의들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특히 홍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 동결 기존의 핵 문제 비핵화는 그냥 사실은 너무 오랜 이야기고요. 당장은 비확산에 맞추고 기존에 있는 핵들은 어쩔 수가 없다. 비확산에 북미 간 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종전선언 이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94년 북미 제네바 협정 그리고 99년 베를린 선언 2000년 북미 공동 커뮤니케 북미 간이 이미 합의했던 것이고 육자 회담 속에서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것으로 복귀하자라는 게 이번 왕이 부장과 존 캐리의 합의의 핵심입니다. 즉 사실은 요약해보면 말입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버리고 다시 대화의 트랙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일부의 공산복합체 및 공화당 국내 여러 많은 냉전 세력도 있겠죠. 그들이 또 어떤 위기들이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게 걱정이라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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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이 기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국민 복장 터질라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암담하기 거지도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북 정책이나 우리 외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게 희망을 아무리 가져보려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희망도 국민이 가질 수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을 더 저지를까 싶어서 정말 살얼음지는 것이 겁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선거에서 정말 보수 쪽에서 많이 이기고 또한 정권을 가져와야 되겠는데 지금 야권 측에서 하는 보면 이 또한 암담하기 거지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대북 정책과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나 국가적인 위상을 위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끌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잠깐만 저기 한꺼번에 질문 대답을 해주세요. 그 오늘 했던 이야기를 KBS TV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또 김 교수께서 만일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선생님 말씀.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들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 적대적 분단체제 71년이 이 분단체제가 왜 체제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적대적 분단체제가 우리 사회 속에서 북한을 완벽하게 무지를 빠뜨렸습니다. 총체적 국맹입니다. 국맹의 수준이 북한 무지의 수준이 재앙입니다. 재앙. 이 무지가 재앙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북한 무지가 너무 심각합니다. 얼마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시민사회와 정치 권력, 정부를 막론하고 뭐 미국인들 알겠습니까?
이 인식이 전체 출발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북을 기본만 알아도, 북에 대해서 기본만 알아도 이런 위기는 없을 겁니다. 무지가 장을 모른다. 무지가. 예? 일반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사실은 예, 다 그래야 되겠지만 정치 권력, 정부,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거들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적대적 분단 체제는 구조적으로 그것을 가립니다. 제가 아까 김구 선생의 저 말들을 38선 때문에, 휴전선 때문에 없다 그랬죠. 그 첫 출발은 저는 무지라고 봅니다. 마지막 남았던 개성공단을 왜 닫았을 것인가? 마지막 남았던 건들을 왜 닫았을 것인가?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금 북측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적성국가인 미국도, 이스라엘도, 일본도 국민들은 북측을 마음껏 여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북한은 털벗고 굶주리고 맨날 같이 권력투쟁이나 하고 숙청이나 하고 이 따위의 이야기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부터 인식은 왜곡되기 시작하죠. 있는 그들의 실체, 모습을 제대로 알려는 노력이 기본이다. 기본만 알면 남북 문제, 통일 문제는 정말 심플해지더라. 제가 개성에서 북한학자로서 오랫동안 북을 연구하고 청와대에서 5년간 대북 정책을 하고 국장을 하고 비서관을 하고 나서 다시 개성 가서 4년간 마지막 확인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많은 게 있겠지만 딱 하나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 북측도 정말 절박하게 평화를 원하더라. 그러면 끝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이 분단은 누구를 위한 분단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회의인데요. 전차 회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8차 원래 회의 2월 5일 날 금요일 오후 3시 이 형님교회에서 57명 참석하셨습니다. 토의 안건으로는 일환으로 89차 원래회의 1심의 장소 확정 일시 2016년 3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 장소 변동 향림교회 오늘 이 장소로 확정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으로는 79차 포럼 주제 및 발제자 확정 발제 도구의 실상을 알아보다 이렇게 했고요. 발제자는 오늘 발제하신 김진양 카이스트 교수님 했습니다. 3안으로는 90차 원래의 1심의 장소 예정 일시는 2016년 4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 장소는 영동 향림교회 이 장소입니다. 80차 포럼 주제 및 발제자 선정 발제자는 4번 안은 상임집행위원회에 오임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따 회의 마치고 김규철 연예비 10만원, 김희관 회원 5만원, 김현규 회원 5만원, 조기환 회원 5만원 이렇게 회비 내셨습니다. 그렇고요. 혹시라도 지금 전차 회의 보고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하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그 뒷장에 회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전월 2월금이 81만 7,323원 창현도 월예비 만원, 김규철 연예비 10만원, 김현규 회비 5만원, 조희환 회비 5만원, 김희환 회비 5만원, 포럼 거주 10대가 19만원, 김병태 연예비 10만원, 이건 연예비 10만원, 상직 거주 10대 5만원, 서종현 연예비 10만원, 김수인 연예비 10만원,
한용사연에 20만 원. 이렇게 해서 월 수입대가 1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럼 10대 지출이 16만 7천 원. 향인교회 헌금 3만 원. 우리 회의 장소 이걸 빌려주셔가지고 감사해서 3만 원 한 겁니다. 감사장 케이스 24,500원, 복사비 9,000원, 행사 음료대 14,000원, 사무용품 건전지 등 4,500원, 성인집회 10대 지불 42,000원, 이것을 그날 5만원 걸어서 42,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자 2,000원 통신비 10만원, 사무실 운영비 5만원, 전화요금 11,330원, 이렇게 해서 월 지출 기회가 45만 2,330원 해가지고 현 잔고가 136만 4,993원 남았습니다. 그 밑에는 연회비 10만원씩 내신 분들 성함이 적혀 있고요. 월회비 내신 분, 분할해서 내시는 분 적혀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회비를 내시고 안 적혀 있다든가 하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비 관계는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이걸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새날희망연대 카페에 들어오시면 회비를 내시면 바로 특별 회원이 되십니다. 그럼 특별 회원이 되시면 들어오셔서 그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온 이 재무 일체를 다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실행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11시 청파동 사무실에서 89차 상임집행위원회 8명 참석했고요. 18일 오후 1시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18대 대선 수18호 직무유기 대법관 13명 수사촉구 기자회견 및 탄원서 제출했고요. 21일 11시에 청주시 단재 신재호 선생 묘소 80회 순국 추모에 참석했고요. 27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18대 대선 부정선거 소송 재판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또 29일 11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100만 명 1인 등불 국민운동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실행보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4번 토의 안건은 우리 집행위원장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토의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금요일 날 3시에 모입니다. 4월 달은 첫째 금요일이 1일 날이 되겠습니다. 1일 오후 3시 이곳 향리교회에서 4월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임 집행위원회 위임해 주신 대로 다음 주제 발표자를 정했는데 고은강순 씨라고 한의사신데 평화 어머니의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소녀산업회라 알았지 여러 가지 집회 때마다가 피켓을 들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한의사 선생님이신데 우리가 이분을 모시고 지혜로운 자 평화연구고 멍청하자 전쟁 부추기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듣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모처럼 여성 연사로 우리가 모시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월 달은 첫째 금요일 날이 5월 6일 날입니다. 5월 6일 날 장소는 이거 명동 향리교회에서 그대로 회의를 갖도록 하겠고요. 5월 달은 어떤 분을 모시면 좋을지 어떤 주제로 우리가 회의를 가지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에 적당한 연사, 또 주제도 좋고요.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오늘 이 문제는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은 사고라도 집행부에 전화로라도 연락을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 집행위원회를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상임 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안건으로 말씀하신 분 계시면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영선 선생님 저기 출판 기념회 소개 한번 해 주실래요? 출판 기념회 광고 말씀, 인사 말씀 드리십시오. 나와 인사 말씀하세요. 그럼 다 나가셨는데. 아니, 그래도 거기다 말도 많지요. 제가 뭐 저는 그냥 무슨 듣지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월 18일 날이요. 수필집 하나하고 시집 하나하고 두 권을 내가지고 신촌 거구장에서 3월 18일 11시 30분에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선생님들 오시기 바쁘시더라도요. 좀 참석해 주셔가지고 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한희 선생님 지난번 강연은 하신 내용이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계시다는데 잠깐 한마디. 김한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발표했던 거예요. 뭐 이제 연장선상에서 뭐 추가 자료도 더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쭉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3시 직전에 조회수 13만이 나왔어요. 당일 결과를 발표 안 했다. 가짜 상승증이다. 그 정도까지만 좀 확인 다시 해달라 이러고 뭐 조만간 방빼라는 말. 그때 그 영상 만들어 주신 라영수 선생님이 네. 제목이 아주 처음에 좀 움찔했어요. 액션가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그게 역시 먹히더라고요. 네. 또 이제 라 선생님도 조회수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작품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해서 하여간 오늘 현재 제가 여기 확인하니까 13만 7천이 나왔어요. 13만 조회했다니까 사람들이 알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13만 7천이 넘어가지고 뭐 특히 이번에 그 빌버스터 그거가 잘 활용이 됐어요. 그 감시관만 트윗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조작 대선 비정상시합니다. 그날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어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좀 움찔움찔한 게 있을 거예요. 이 반문 있을 때 그런 걸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던 게 그때 이제 영상을 띄우지 못했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작업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자료 그거 이제 작업은 자료를 톡톡 띄우는 거거든요. 그 자료 설명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이 안 되는 바람에 그거는 뭐 제가 100을 쓴 거는 다 말씀드렸죠. 그거는 뭐 저 개인 최만이라는 어떤 이름보다는 이건 제 이름을 하면 사람들이 안 봐요. 제 이름 하면 뭐 실컷 조건 하면 100은 당연히 접속자가 많으니까. 그것도 이제 또 뭐 어떤 면에서는 일베 애들한테도 검증받은 거예요. 뭐 일베 애들 못했고 못하거든. 한 번은 그런 걸 봤어요. 일베
요 아래 요는 분명히 좀 자빨인데 자료를 제시하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그런 글을 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쪽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드려요. 어제 이제 한겨레 그 영상을 봤어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요즘에 그 빌보드 입고 나서 국민의회 당이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새누리가 참 아주 난처를 생각한다. 이 쪼개져야 되는데 이제 뭐 야권 단일화 돼가지고 아주 힘들게 이긴 거. 그런 트라우마가 새누리한테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당이 주장하는 걸 상당히 힘들어한다 했는데 분명히 지난 대선은 민주당이 48% 얻은 게 아니에요. 100일 전에 그 맞춰 놓은 거예요. 그게. 이거를 아직까지 민주당이 몰라요.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뭐 벌써 몇 달 전에 추석 전에 조전의 카페에다 그거를 제가 그 민주당하고 새누리에다가 90페이지 자료를 보냈단 말이에요. 등기로. 그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거기다가 무소속도 선거비용 보증금 받아야 되잖아요. 새누리하고 민주당에다가 니들 돈 내놔 이러지 못하고 무소속도 돈 받아야 된다면 이게 대선 결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카페 보면은 민주당 그게 400억이 넘습니다. 또 새누리가 또 4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당일에 15% 득표한 근거를 제시하면 돈을 가져도 돼. 니들이 당일에 15% 득표한 증거가 없으면 니들 400억 토해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죠? 당일 득표로 15% 받아야지 선거비용 보증금을 받습니다. 48.2%, 51.5% 이거는 당일 받은 게 아니에요. 소정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에 그 1분간 데이터 있잖아요. 그죠? 쭉 그 소점 10장을 계산했잖아요. 그 당일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좀 뚱딴지 같은 소리 뭐 돈 내놓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한번 이미 카페 글은 올린 지 오래됐고 뭐 저 나름대로 그 관계된 자료들 다 수합해갖고 있습니다. 그 대선 비용 보증금 신청하는 양식, 예? 뭐 결국 계좌번호 적고 그래요. 그 신문기사 다 나와 있고요. 한번 그런 거 이제 요거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도움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원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포럼에서 강의하는데 여기 이렇게 13만 매체까지 여기서 올라갔다는 게 좀 놀랍고, 네, 그러시고 특별히 여기에서 기타 안건으로 제출하시고 계시면 기타 안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건이 없으시면은 시간이 괜찮으신 분은 바로 이 길 건너